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FOMC를 앞둔 우리 시장 지금 급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후 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양대 시장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지금 살펴보면 양대 시장을 모두 합쳐서 100종목 초반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2차 전지 위주로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적자를 전망했었는데 어떻게 집계가 됐나요? 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도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내며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상반기 적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 손실이 각각 7조 3,059억 원, 2조 8,82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7.1% 감소했으며 순손실은 2조 9,87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의 여파로 해석되는데 다만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늘고 영업 손실 규모는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전분기 대비 매출이 늘어난 데는 D램과 낸드 판매량 증가, 특히 D램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주요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시장의 약세 속 DDR4 등 일반 D램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AI 서버에 필요한 높은 가격의 고사양 제품 판매가 늘며 D램 전체 ASP가 1분기보다 높아진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회에서 하반기에도 이러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메모리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HBM 4세대 제품인 HBM3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5세대 제품인 HBM3E 양산에 오는 2026년에는 6세대 제품인 HBM4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새로운 제품인 Z5가 오늘 오후 8시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죠. 새로운 폴더블폰에 대한 디자인 전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오후 8시 서울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3을 열고 새로운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5를 발표합니다. 제품에 대한 공식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개척해온 시장인 만큼 시장에서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Z 플립 5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가 기존 1.9인치에서 3.4인치로 2배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접히는 부분에 물방울 힌지를 적용해 스마트폰 밀착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Z 폴드 5 역시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고 무게가 9g 가벼운 254g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폴더블 폰 이외의 제품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행사에서 스마트폰 외에도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6와 태블릿 PC인 탭 S9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제품 모두 전작과 비교해 디자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성능의 개선 부분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공개되는 새로운 모델들을 통해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이번 언팩 행사에는 약 40개국 500여 명의 외신 기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한 기상 상황으로 예정됐던 서울광장 야외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와 또 역전세 우려 때문인지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말랩이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전세 비중이 48.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는 27만 7,769건 이뤄졌는데 이 중 전세 거래가 13만 5,771건, 월세 거래가 14만 1,998건을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서울주택 전세 비중은 2021년 57.9%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으로 나눠서 전세 상황 살펴본다면 상황이 어떤가요? 네, 우선 아파트 외 주택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주택의 전세 비중은 전체 거래 비중에서 각각 27.6%, 53.4%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전세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8.3%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아파트 외 주거 요형에서 발생한 만큼 서민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였습니다.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26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경계감이 짙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주 연일 힘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LS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8,821억 원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적자 전환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15.3% 나아졌습니다. 매출은 7조 3,0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줄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44%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2분기에 디램과 낸드 판매량이 늘었고 특히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2분기 영업이익이 5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9,336억 원, 166억 원으로 각각 2.7%, 75.4% 줄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저조한 것은 자체 주택사업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2분기 매출액 9,868억 원, 영업이익 672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5.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3.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셋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6,792억 원, 영업이익은 1.9% 감소한 1,879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칩셋미디어는 R&D 인력 증가로 인한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장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제철의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4,651억 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서 39%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현대차 역시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입니다. 넥스트 에코프로를 찾는 움직임이 G주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비상장 자회사가 부각되면서 포스코홀딩스와 LS, 풍산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러면서 증권사도 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큰 변동성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주를 넘어서 대장주가 됐다라고 할까요?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도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를 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살짝 좀 밀려 있는 상태기는 한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 요인, 주가 양상과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에코프로 조금 옛날과는 약간 다른 양상인데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워낙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영향력이 좀 많이 커지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들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장중에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조금 시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들은 좀 올라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변동성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도 2배 간다, 3배 간다가 아니라 좀 경각심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도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지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조금 큰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고점에서 오늘 또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좀 감내하고 중장기로 정말 이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더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대로 오늘 크게 좀 변동성이 느껴진다라고 싶은 게 특히나 에코프로의 경우에 오늘 장중에 150만 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132만 원 선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도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사실 살펴봤을 때 좀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흐름이 관찰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시면은 네. 전부 다 올해 상승률 상위에 네. 전부 큰 종목들이에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1년 수익률을 보면 30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땐 시가총액이 작았지만 지금은 10조 이상으로 가면서 아까 장중에 SK를 넘는 네. SK 지주사를 넘는 시총을 보여줬어요. 거기다 그 밑으로 에코프로 BM, LS, LNF 전부 다 작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대형주 단으로 2차 전지 중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수익률 게임이 좀 가파르게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단, 얼마 전에 이제 장비주라던가 이런 쪽에도 움직임들이 있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쪽에 돈이 몰리는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대형주 대비했을 때 조금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내에서도 사실 옥석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면 포스코 그룹주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최근 들어서는 포스코 그룹주도 급등세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권가 내에서 왜 더 포스코 그룹주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네. 그룹주 여기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때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지금 낮게 상승을 보인 게 그나마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200% 이상. 그리고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6%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시총이 기존에도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네. 무겁고 중후장대한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개선이 됐던 이유가 철강의 시황의 개선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하는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물론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철강, 우리가 본업,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1조 3천억 중에 영업이익 중에 철강이 얼마가 나왔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철강 쪽이 1조가 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이제 3천억 정도가 그 기타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고요. 1조 정도는 지금 본업이 잘 돼서 돌아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태풍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생산량하고 판매량 이런 것들이 동반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롤 마진까지도 확대가 되는 모습들에서 철강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리튬 쪽인 거예요.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를 해나가고 있는 포스코인데 여기에서 리튬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올해 연말부터 일단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양산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또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 본업이 잘 되는 상황에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리튬 산업이 같이 붙으면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전체에 주가를 자극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포스코 그룹주 본업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튬 산업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어디다라고 보실까요? 네, 아까 여기 표에서 많이 네. 봤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승률이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조금 수급은 약간 불안한 편이긴 합니다. 매일매일 올라갈 때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을 좀 오랫동안 놓고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턴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본업이 일단은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다시 지분율을 늘려갈 테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이런 쪽의 기대감 까지 같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턴해서 지분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이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염호 자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리튬의 어떤 원재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아르헨티나 염호 굉장히 순도가 높습니다. 리튬의 순도가 높은데 그걸 가지고 국내로 들여와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에 위배되지 않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글쎄요 다른 것들은 리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철강의 시황 업황에 턴과 더불어서 같이 실적이 좋아질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에 특화된 것은 포스코홀딩스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 M이 될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낮고 철강이 돌아서는 부분들을 같이 감안했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그래도 선택지를 좀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M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대장주 하면 예전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떠올렸었잖아요. 뭐 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환사채 발행도 하고 있고 또 뭐 지분 매각설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워낙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다른 리튬 인산철을 제외했을 때는 그래도 하이니켈단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주가는 크게 재미없어요. 시총이 뭐 큰 것도 이렇게 날아가는데 너도 시총 크지만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좀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60만 원대에서는 계속 막히는 모습이 4월에 이어서 6월에 이어서 이번 7월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만 원을 제대로 못 뚫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완성차 업체와의 어떤 조인트 벤처 이런 형태로 배터리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글쎄요 기술력 면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수주 잔고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이런 쏠림 현상들이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쪽으로도 관심이 크게 증폭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급의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관심이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개선된다면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봐야겠죠. 음극재와 관련해서 오늘은 장중에 12%대까지도 올라가셨는데 지금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음극재 관련 쪽은 좀 다소 소외되기도 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랬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웬만한 종목, 시장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주가가 나쁘죠. 네, 주가가 나빠요. 네.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만큼 못 오르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이건 나쁜 종목이 돼버리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음극재 쪽에서 이제 좀 분리막이라던가 뭐 이런 쪽들이 약간 소외돼 있어요. 우리 전체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있는데 사실 양극재를 위시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들은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죠. 그쪽에서 동박을 지금 생산을 하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동박이 전기차로 연간 한 50만 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됐을 때는 한 22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탑재되는 고용량 이런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동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일단 초극박, 고강도, 고연신 이런 높은 기술력을 적용한 고사양의 동박이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극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께 6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품을 생산을 이미 하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전기차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조금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주가 향후 전망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중장기로 봤을 땐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또 우리 증시를 보면 2차 전지 대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목별로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지난 시간에 나노 신소재 좀 짚어주셨잖아요. 뭐 접근 맞아요.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19%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또 4%대까지 내리면서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망하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한 주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자리상으로도 일단은 좀 제가 좋아하는 자리라서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의 흐름과 다행히 잘 맞춰서 급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찍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투매라고 봐야 될까요? 좀 이제 강력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 지수가 지금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간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짧은 영업일, 거래일 만에 네.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의 폭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리 기업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신규 매수는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거나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을 바라보거나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주로 평가를 받지만 사실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좀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월적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밸류체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쪽들의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 영역이 버블, 과열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지만은 못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동안 올랐던 2차 전지를 싹 빼고 다른 쪽 섹터나 업종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쪽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건 지금 태동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보급률 침투율이 14에서 1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미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정말 강한 모멘텀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PER 100배, 200배 이렇게 주면서 올라가던 시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섹터 짚어주셨는데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되게 부담이 되네요. 네, 부담이 되는 포스코홀딩스처럼 탑픽 종목입니다. 네. 단기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지금 사서 2배는 먹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시절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노신소재처럼 상대적으로 유망하긴 할 것 같은데 못 오른 종목을 보자고 하면은 제이오라는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또 하락에 맞춰서 큰 폭의 장중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기에 괜찮은 자리까지 이미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좀 달고 있네요. 아쉽게도요. 조금 네. 일찍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쪽은 CNT라고 해서 탄소 나노튜브 쪽에 도전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요인들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캐파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투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처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놓고 투자 캐파에 증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적으로 다른 것들 대비해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 부담도 조금씩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빠진 자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자리인데 31,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접근 장중에 이미 갔다 왔네요.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잡으실 때 목표가는 4만 원 돌파를 확인한 이후에 4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제이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를 통해서는 제2의 포스코홀딩스로 거론되고 있는 LS그룹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다뤄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 요즘에 살펴보면 스치면 상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는 LS그룹주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 바로 LS그룹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 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LS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좀 흐름을 살펴보니까 LS네트워크스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조금 다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최근에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은 그 2000년대 코스닥 IT 버블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IT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 2차 전지주가 그렇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 지난 4월달에 공매도 쇼키즈 때 리스트 올랐던 그 기업들이고 네. 이 기업들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사실은 계속 주가가 급등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봐도 1월부터 지난까지 그 외국인이 7조 5천억을 팔았는데 개인이 그만큼 다 받아줬어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LS그룹도 그럴까라는 퀘스천 있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LS그룹은 이제 그 전구체 공장을 네. 같이 짓기로 했는데 삽도 안 뜬 상태거든요. 실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테마에 붙는 건 마찬가지인 네.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LS그룹주의 2차 전지는 그 LNF라는 한 달을 더 걸쳐야 사실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네. 지금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광풍에 그냥 같이 어울리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일단은 LS그룹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이 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배 구조부터 보면서 이 그룹 어떤 곳인지 좀 짚어주시죠. LS그룹은 범 LG 계열이죠. 네.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태회 회장의 계열로 2000년 중반에 계열 분리를 한 그룹이고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S 전선이 주력입니다. 네. 전선 회사가 주력이고 그리고 에너지 회사 에스코홀딩스 그리고 현재 이원 쪽도 있는데 이쪽은 거의 이제 분리된 상태고 그래서 LS를 통해서 있는 이 전선이 주력이고 일렉트릭이 있고 전선 밑에 두 개 기업이 돼 있는데 네. LS 전선 아시아하고 LS 강원전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선 한 분야 그리고 현재 엠트론이 있는데 엠트론은 보시면 엠트론은 최근에 그 물적 분할을 한 LS 머티리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에너지 쪽으로 지금 약간 방향을 틀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전선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 혹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들어가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S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LS의 경우는 또 LNF와 지금 합작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LS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좀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지난달에 이제 LNF하고 네. 정부채 생산 법인을 만든다는 네. 추진하고 결의를 했죠. 그리고 1조 원 정도 투자되는 그 금액의 51%는 LS에서 맡고 네. 그리고 49%는 LNF에서 네, 받아서 그렇게 됐네요. 한 8만 톤 규모, 그러니까 10만 톤까지 가긴 가는데 우선은 8만 톤 규모로 일단 만드는데 우선 아셔야 될 게 전구체에 1톤이 있으면 네. 딴극제 1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2차 전지의 큰 대세의 흐름은 뭐냐면 전구체뿐만 아니라 안극제 분야에서 내재화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사실은 가장 핵심 경쟁력이 네. 부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구체를 중국에서 다 수입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IRA법을 가동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서 납품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화두는 모든 양극재 기업들은 이 내재화를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에코프로의 사실을 말하면 아직 양극재가 내재화가 100%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LNF도 지금까지는 그 중국에서 전구체를 수입해다가 팔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IRA 법도 못 받고 하니까 어쨌든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재화를 누구 하고 할까? 역시 원래 그 LNF의 주인이 허씨였죠. 그러니까 그 GS그룹의 허씨, 네. 허만정 회장의 그 허만정 창업주의 정손자가 지금 LS 그 LF 네트워크스 LF를 맡고 있거든요. 네. LF를 맡고 있는데 다시 허씨와 구씨가 합쳤다. 그러니까 갈라졌다가 다시 합친 게 이번에 LNF와 LS의 전구체 합작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핵심은 이걸 통해서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중국에 네. 수입하던 것을 내재화 시켜야 되겠다는 게 핵심이고, 이번에 투자한 규모를 다 하더라도 현재 그 LNF가 전구체 양극재 생산량이 연 한 13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공되더라도 한 60%밖에 내재화가 안 돼요. 여전히 그 내재화의 부족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축이 하나가 있고, 내재화라는 기본 전략으로 그 LS와 LNF가 합작이 된 거고, 또 하나가 그 전구체 들어가는 게 이제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니켈을 리사이클링하는 이 사업도 같이 하자. 왜냐하면 LS 그룹이 전통적으로 재련 사업을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도 만들고 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리사이클링해서 니켈도 뽑아내는 것도 같이 하자.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양극재에서 이제 이 전구체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원가가 40-50% 돼요. 네. 그러니까 40-50%의 안정적 수급 그리고 내재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합작해서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재화도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업 호조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전력기기 인프라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업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S 일렉트릭의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LS 일렉트릭의 실적은 인프라도 들어가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생산 설비 투자하고 딱 맞물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생산 기지는 무조건 인건비가 싼 국가 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큰 빅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왔고 팬데믹이 오면서 생산 거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전중국가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AI나 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는 굳이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만들 필요가 없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제조업을 가지는 것이 결국에는 리스크에 굉장히 국가 안보나 리스크에 중요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IRL법을 만든 이유도 그거고, 네. 그걸 통해서 리쇼어링이라는 큰 트렌드가 가는데, 사실은 LS 일렉트릭의 산업은 이 리쇼어링 산업 트렌드와 딱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이 LS 일렉트릭의 대부분의 매출 자체가 생산 설비를 하는 공장 지을 때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에 들어가는 그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실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보다도 매출이 75%나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36%가 늘었어요. 매출이 36% 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었어요. 75%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 트렌드 맞물리면서 LS 일렉트릭의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의 생산 설비 중에서 강한 게 뭐냐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분야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걸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북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 기조 자체가 리슈어닝 산업이라는데 좀 발맞추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추세가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LS 전선 아시아의 소식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시장에서 좀 선전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북미 시장, 유럽 시장으로도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하죠. 이런 추세라면 LS 전선 아시아의 경우에도 올해 더욱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표와 함께 좀 집계를 해주시겠어요? 아까 LS 일렉트릭은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전기 인프라가 메인 산업이었다면 네. LS 전선 아시아의 메인 산업은 우리가 보통 도시화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력 케이블이 들어가죠. 그 전력 케이블 사업이 메인 사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력 케이블 중에서 좀 고부가 사업이 LS 전선 아시아가 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베트남 같은 데가 이제 도시 인프라가 많이 건설되는 쪽이 있어야 LS 아시아는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거든요. 어제는 시장에 빈살만의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S 아시아가 굉장히 높게 주가가 오른 것 같고 20% 이상 올랐죠. 전선 아시아가. 근데 이제 이번 1분기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작년 좋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도시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주가 했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어야 LS 전선 아시아의 주가는 같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케이블 회사지만 LS 일렉트릭과 LS 전선 아시아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쪽에 LS 케이블 LS 일렉트릭은 주로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전선 인프라 구축과 아주 상관성이 깊다면 LS 전선 아시아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수주나 호재성 기사가 있을 때 LS 전선 아시아를 좀 보는 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LS 그룹의 계열사인 LS 머트리얼즈 역시도 코스닥 시장 진출에 좀 출격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기업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2년 전이죠. 2021년도에 아까 LS 엠트론이 물적 분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LS 머트리얼즈인데 어떤 부분으로 물적 분할을 했느냐?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수소 연료 전지나 자동차나 풍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4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을 주로 합니다. 네. 요 시장이 글로벌하게는 아주 큰 시장은 아니에요. 한 1조, 2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글로벌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기업의 희소성 가치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트라 캐퍼시티는 그런 부분을 보완 대체합니다. 그리고 빨리 저장할 수 있고 순간 고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용도가 쓰이는데 사는 용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기존 배터리의 보완 대체제로 좀 부상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LS 머트리얼즈는 철저하게 풍력 발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에 아주 상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 관련해서 지금 넥스트 에너지 쪽과 뭔가 협연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1,619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4억 정도인데 여기가 원래 이 기업이 사모펀드 중에서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지분 20%를 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매각을 했어요. IPO 전에. 매각가가 얼마냐면 600억입니다. 그러면 그걸 역산해 보면 한 기업 가치는 3천억 정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LS 머트리얼즈는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증권가 내에서는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좀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LS는 지금 일단은 LNF와 협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LS가 그래도 신흥 강자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대표님.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만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양극재 시장을 전체로 한번 봅시다. 네. 양극재 시장을. 물론 양극재 전체 시장은
그 수요가 늘 많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내의 양극재 업체만 우선 에코프로 BM 있죠, 에코프로 그리고 그 포스코 퓨치엠이 있고 LG 화학도 만들어요. 네. 그리고 LNF 이렇게 있습니다. 양극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LNF가 사실 그 한 마지막 4위 정도 해요. 캐파나 매출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향후에 캐파의 정설이나 코스트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치엠이 아마 에코프로를 앞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네.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양적 성장이 치면은 산업이 커지면서 발생하겠지만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코스트 싸움으로 바뀌어요. 누가 저가의 양질의 물건을 만들어내느냐인데 방금 제가 LNF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범 LG가예요. LNF가. 네. 허쉬 범 LG가고 LS도 범 LG가입니다. 그런데 같은 범 LG가에 LG 화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또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고 네. LNF도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캐파가 다 커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느 기업의 양극재를 더 많이 살까요? LG 화학이겠죠. 네. 예. 그리고 LNF는 또 한 가지는 LNF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망간 위주의 그 양극재는 주로 소형 전지 우리가 아는 뭐 자동차가 아니라 그 노트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기 청소기라든지 무선 청소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를 주력으로 했어요. 네. 그게 그 전체 매출 70% 정도 차지해요. 자동차 양극재는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LNF와 LS가 합작한 기업은 아직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려면 굉장히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반대로 포스코 퓨치엠도 양극재 이번 2분기에 포스코 퓨치엠의 영업이익이 512억이거든요. 양극재 영업이익은 12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포스코 퓨치엠의 양극 2차 전지 관련 그 이익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쯤 돼야 나와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LNF는 후내년쯤 돼야 나오겠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치엠은 이미 10년 이후의 성과까지 다 땡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LNF와 LS의 이 주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른감이 있다. 결국에는 누가 안정적인 그 생산과 그리고 낮은 코스트의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누가 그 튼튼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가가 핵심일 텐데 그런 식으로 이 양극재 기업들을 좀 평가해 본다면 어디가 경쟁력이 있고 어디가 경쟁이 낮은지를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가진 곳이 어딘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뭐 기업 자체는 좋지만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사실 포스코 그룹주의 경우에는 7월 둘째 주 뭐 10일부터 14일 사이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2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LS 그룹주 내에서도 비슷한 수급이 포착되는 곳이 있을까요? 어제 상황이나 오늘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아마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기관들은 외국인은 철저하게 프로그램 매매를 하니까요. 매매 매수를 하니까 좀 시기가 있어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고점 일단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남은 건 기관인데 네. 기관들이 지금 현재 개인이 그 단기 차익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들을 받아줄까? 저는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관들은 직접 매매를 하지 않죠. 증권사에게 대리를 맡기죠.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에는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오늘의 핵심 속에서 수익을 안겨드릴 투자 노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신고가 경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쉬어가는 장비주 중에서 탑픽은 제이오를 짚어주셨고요. LS와 LNF는 윈윈 전략으로 레벨업이 기대가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